엄마, 이거 도장 좀 빨리 찍어줘요. 도장? 이게 뭔데? 설명하려면 길어.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빨리 찍어줘. 근데 여기 대출이라고 써 있잖아. 대출이면 이거 돈 빌리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잖아. 엄마 의심병도 이 정도면 병원 가야 돼. 그냥 잠깐 명의만 빌리는 거라니까. 그리고 3개월 후 은행에서 날아온 독촉장, 3억 원 대출금 연체, 신용불량자, 68세의 저는 그렇게 딸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저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도 큰 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와 함께 행운 가득한 좋은 하루 되세요. 3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녀 지우가 보내온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엄마 핸드폰으로 저에게 종종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아직 한글은 명확하게 다 모르지만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는 방법을 배우고 난 후 꾸준히 저에게 사진을 보내며 일상을 공유해 주더군요. 오늘 받은 사진은 7살 지우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었는데 할머니 얼굴이라며 동그라미에 눈 2개, 코 하나를 그려놓은 그림이었습니다. 매일 보지 못하는 손녀가 항상 눈에 밟히고 언제나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데 이렇게 손녀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입가에 번지며 하루가 행복합니다.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68살인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머리는 회색 머리카락이 많아졌지만 항상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돌고 시장에서 장을 봐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죠. 남편이 남긴 이 35평 아파트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 예정 단지였죠. 시세로 12억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대출은 한 푼도 없는 깨끗한 집입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평생 성실하게 회사 다니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거든요. 지금은 작은 월세 수입과 국민연금으로 저 혼자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일어나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도어락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딸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박지혜. 올해 36살이며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정우진과의 사이에서 손녀 지우를 낳았고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살고 있습니다. 지혜는 제 젊은 시절을 닮아서 둥글둥글하고 눈이 큰 아이입니다. 문이 열리자 손에 큰 서류 봉투를 든 지혜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화장을 진하게 하고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더군요. 어머, 지혜야. 무슨 일이야? 전화도 안 하고. 아,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지우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고 그래. 근데 지우는? 데려오려고 했는데 유치원에서 오늘 좀 피곤했는지 잠들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혼자 왔어요. 할머니표 반찬 가져다 주면 좋아하겠지 뭐. 지혜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지우, 요즘 유치원은 잘 다녀? 네, 잘 다녀요. 근데 엄마, 지혜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였습니다. 이게 뭔데? 아, 별건 아니고 우진 오빠 사업 관련된 건데 저는 지혜가 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에 대출 신청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출. 이게 무슨 대출이야? 에이, 엄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대출 받는 게 아니고 명의만 잠깐 빌려주면 돼. 명의를 빌려줘.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대출 금액 3억 원, 담보 설정, 연대보증인, 낯선 단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야, 이거 3억이라고 써 있는데 응, 맞아. 근데 엄마가 갚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갚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그럼 왜 내 이름으로 빌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우진 오빠 명의로는 대출이 안 나와서 지금 이래저래 상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신용 점수가 좀 낮아졌더라고. 뭐, 신용 점수가 낮아? 그럼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지금 그냥 일시적인 거고 금방 다시 괜찮아질 거야. 근데 지금 당장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까다롭게 굴잖아. 알아보던 중에 엄마 집을 담보로 하면 바로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그럼 이 집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에이, 무슨 소리야, 위험하긴. 우리가 매달 갚을 거라니까? 걱정 말고 엄마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지혜가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제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이거 내 도장 아니야? 네가 언제 가져갔어? 아, 저번에 왔을 때 잠깐 빌렸어요. 필요할 것 같아서. 내 허락도 없이?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빨리 도장 좀 찍어달라니까. 지금 은행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지혜야, 이거 경매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뭐야? 그건 형식적으로 쓰는 말이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니야, 이거 위험한 거 같은데. 엄마! 지금 내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 왜 이렇게 걱정만 하는 거야? 걱정도 이 정도면 병이야, 병. 딱 3개월만 명예 빌려주면 되는 거라고. 3개월 후에 바로 갚을 거라니까. 지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왜 3억씩이나 필요한데? 사업이 그렇게 큰 거야? 엄마, 제발 그만 묻고. 그리고 어차피 엄마가 알아서 뭐 하게요? 복잡한 사업 얘기 해봤자 이해도 못 하실 거잖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저를 무시하는 말투였거든요. 그래도 이건 우리 집이 걸린 문제잖아. 에이, 진짜.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나 엄마 딸이야. 내가 엄마한테 설마 나쁜 짓을 하겠어? 지혜가 펜을 거의 강제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기 세 군데만 서명하시고요. 여기는 도장 찍으세요. 지혜야,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봐도 될까? 엄마, 내가 몇 번 말해. 지금 은행 직원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빨리 안 하면 대출 자체가 취소된다고. 지혜의 큰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우진 오빠 사업이 안 되면 우리 가족 다 망하는 거야. 지우 생각 안 해.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손녀 생각해야지. 그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귀여운 지우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정말 3개월만 있으면 갚을 수 있어? 그럼. 약속해, 엄마. 거짓말하면 벌 받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김순희. 한자 한자 쓸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딸이기에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 됐어. 감사해요, 엄마.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지혜가 서류를 챙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급하게 걸어갔습니다. 지혜야,
밥은 먹고 가. 아니에요. 바빠서요. 그럼 반찬이라도 가져가. 지우 반찬 챙겨간다며. 다음에 지우 데리고 올게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손을 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아침 7시에 핸드폰이 울려서 확인해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희 고객님이십니까? 세무은행 대출 상담팀입니다. 대출이라는 말을 듣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제 신청하신 주택담보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아, 네. 혹시 대출 받으시는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혜가 뭐라고 말하라고 했더라? 그게 사업 자금이요. 아, 사업 자금이시군요. 그럼 고객님께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사위가. 사위 사업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고객님, 이 대출은 고객님 명의로 나가는 거라 상환 의무도 고객님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사위가 갚는다고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고객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으셨나요?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은행으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최종 서류 작성하셔야 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상환 의무, 법적 책임,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당장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3번째 전화에서야 지혜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지금 바쁜데. 지혜야, 은행에서 전화 왔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데. 아, 그거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거라니까. 내가 설명해 줬잖아. 신경 안 써도 돼. 형식적이긴 무슨. 지금 내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데. 엄마, 내가 약속했잖아. 3개월만 있으면 다 갚는다고. 우진 오빠 사업만 잘 풀리면 바로 갚을 수 있다니까? 그 사업이 도대체 뭔데? 제대로 좀 설명해봐. 복잡해. 부동산 관련된 건데 엄마가 들어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또 그 말투였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말투. 지혜야, 엄마가 나이가 많아도 들으면 이해는 할 수 있어. 제대로 말해봐. 엄마,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해. 나중에 얘기해요. 별다른 이야기 없이 본인의 할 말만 남긴 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은행원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순희 고객님, 여기 계약서 내용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출 금액 3억 원, 금리 연 6.5%, 상환 기간 10년, 중도 상환 수수료, 연체 시 담보 경매 처분. 저기, 이거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요? 네. 그래서 대출 받으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특히 고객님 연세를 생각하면, 나이가 어때서요? 아니, 그게 실례지만 고객님 연세가 68이시잖아요. 소득이 있으신가요? 월세 받는 거랑 연금이요. 그걸로 매달 원리금 상환하시기엔 부족하실 것 같은데요. 한 달에 180만 원씩 내셔야 합니다.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180만 원.
제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였는데 180만 원이라니. 숫자를 듣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위가 갚는다고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명의는 고객님이시니 법적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 손이 펜을 든 채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제 서명한 서류가 있었고 지혜는 저에게 도와달라고 했기에 이내 결심을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3억이라는 숫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하고 된장 그리고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어 그냥 물만 한 컵 마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들어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은행 다녀왔어. 엄마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정말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는 거 맞지?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없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지혜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바빠서 전화는 못해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계속해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가슴 한쪽이 무겁게 짓눌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을 열어보니 세모은행에서 온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대출 확정 통지서, 그리고 상환 일정표, 첫 달 상환일은 다음 달 15일, 금액 180만 원. 현재 제 통장에는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여지껏 한 푼, 두 푼 모으며 아끼면서 생활했는데 한순간에 돈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당장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받더군요. 엄마, 지혜야, 다음 달부터 180만 원씩 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거 내가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정말? 언제? 다음 주까지요. 걱정 말라니까요. 지혜야,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엄마, 저 진짜 바빠요. 다음에요. 지혜는 또 본인 할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또 끊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가 됐지만 지혜에게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 잔액은 여전히 200만 원이었고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아니야, 내 딸이 나한테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상환일인 15일이 다가왔지만 지혜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읽씹만 했습니다. 14일 밤 저는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혜네 집으로 갔습니다. 지혜가 살고 있는 아파트 10층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러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문 좀 열어. 복도에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옆집 문이 열리더니 중년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저기, 이 집 사는 사람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거기요? 이사 간 것 같은데요. 며칠 전부터 짐 싸는 거 봤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그건 저도 모르죠. 이사 가는 것 같길래 말 걸었는데 인사도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번호가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꾼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딸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가다니. 아줌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옆집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대답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3억을 떠안기고 연락을 끊은 채 저를 버린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200만 원. 내일까지 18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내고 나면 20만 원이 남는 현실. 이 돈으로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할까? 경찰? 은행? 변호사? 한창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모은행이었습니다. 김순희 고객님, 내일이 상환일이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미납되지 않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꼭 내일까지 입금해 주셔야 연체가 안 됩니다. 연체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니까 꼭 지켜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제 돈으로 내는 수밖에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18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통장 잔액 20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장을 봐야 하는데 장을 볼 돈이 없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집안을 살펴보니 쌀이 조금 남아있고 김치가 있어 한 달은 이걸로 버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에 밥 한 공기에 김치만 먹었습니다. 저녁도 거르고 물만 마셨습니다. 며칠 지나니 몸에 힘이 빠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혜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일 먼저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기, 제 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잠적했어요.
잠적이요? 연락이 안 돼요? 네,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갔어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지예요. 주민번호는? 제 딸의 정보를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잠시 검색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배자도 아니고 범죄 기록도 없네요.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민사라서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요. 사기죄. 제 딸을 사기죄로 고소하라고요? 고소하면 딸이 감옥에 가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제가 낳은 딸인데요. 일단 생각해 보시고 다시 오세요. 고소하시려면 증거 자료 준비하셔야 해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료 법률 상담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나이 든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상환을 안 하고 잠적했다고요. 증거가 있나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요. 아니요. 그냥 서류만 있어요. 서류에 고객님께서 직접 서명하셨나요? 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고객님께서 자발적으로 대출을 받으신 걸로 되거든요. 딸분이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사기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일단 대출금을 계속 갚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매달 180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저 연금밖에 없는데요. 그게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집을 파는 방법도 있죠. 상담소를 나와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딸을 믿은 게 잘못일까요? 도장을 찍어준 제가 바보인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혜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지혜의 얼굴. 지혜야, 왜 엄마한테 이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 집을 지켜야 했고 지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를 한 권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지혜가 왔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 전부 기록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들을 모두 꺼내서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대출 신청서, 계약서, 상환 일정표. 천천히 읽어내려가니 제가 놓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대출 목적란에 사업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입금 계좌가 제 계좌가 아니라 정우진, 그러니까 지혜 남편 계좌였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가족 간 대출 사기, 명예 도용, 관련 기사들이 수백 개 나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한 기사에서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를 찾아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저기, 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 예약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3일 후 오전 10시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지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전부 캡처했습니다. 3개월만 있으면 갚는다는 메시지, 걱정 마세요라는 메시지들, 전화 통화 기록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전 직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아는지 물어보려고요. 여보세요. 거기 예전에 정지혜라고 일했던 직원 있었죠? 아, 정지혜 씨요? 작년에 그만뒀는데요. 그 친구 연락처 혹시 아세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엄마인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죄송해요. 막막했습니다. 지혜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선 3일 후 법률구조공단에 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아주더군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서류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어머님, 이거 심각한 상황이네요. 일단 딸분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딸분을 찾아서 조사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 넘어가고요. 그럼 딸이 감옥에 가나요? 사기죄가 인정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문제는 어머님께서 자발적으로 서명하셨다는 겁니다. 딸분이 강요했거나 속였다는 증거가 약해요. 하지만 3개월 안에 갚는다고 했어요. 그게 저를 속인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로만 약속한 건 증거가 안 돼요. 문자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일단 고소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경찰이 딸분을 찾아주거든요. 그리고 대출금은 계속 갚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서요. 180만 원씩을 제가 매달 어떻게 갚아요? 힘드시겠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을 파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값이 12억이시라면 대출 3억 갚고도 9억이 남잖아요. 그 돈으로 작은 집에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에요. 절대 못 팔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고소장부터 작성하시죠. 고소장을 쓰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소중하게 여겼던 제 딸 이름을 피고일란에 쓰다니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 경찰서에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진술하러 오라고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찾아왔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서명하게 됐는지. 그럼 피고인이 강제로 서명하게 한 건가요? 강제는 아니지만 제가 의심하니까 자꾸 재촉하고 울기까지 했어요. 물리적인 강요는 없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피고인을 찾아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고인 정지혜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그 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부산에 있습니다. 곧 출석 요구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혜가 부산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두 번째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연금 90만 원이 들어왔지만 9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통장을 보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이번 달 상환금이 입금 안 되셨는데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그럼 연체가 됩니다. 연체 이자가 붙고 신용 등급이 떨어져요. 며칠만 기다려 주실 수 없나요?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기한을 지키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세 받는 집에 월세를 미리 받을까? 아니면 친구한테 빌릴까?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민 끝에 친구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이는 제 유일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영숙아, 나야. 순이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저기, 갑자기 이런 말 해서 너무 미안한데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돈? 얼마? 90만 원.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무슨 일 있어? 순이, 너 돈 궁할 사람 아니잖아. 그게 말을 꺼내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순이야, 왜 그래? 괜찮아? 무슨 일 있으면 말해봐. 사실은 저는 친구 영숙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세상에, 그런 딸이 어딨어? 영숙아,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 이번 달만 넘기면. 순이야, 미안한데 나도 지금 돈이 빠듯해. 손주들 학원비에 애들 생활비 보태주느라. 그래. 괜찮아.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도 전화를 돌렸지만 다들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결국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기에 월세를 미리 받기로 했습니다. 월세 받는 집 세입자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저기 죄송한데 이번 달 월세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를요?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알겠습니다. 내일 드릴게요. 다행히도 세입자의 배려 덕분에 다음날 월세 100만 원을 미리 받게 되었고 제 연금 90만 원을 합쳐서 겨우 190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바로 은행에 가서 18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남은 돈 10만 원. 이번에는 이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제는 아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을 봐야 하는데 10만 원으로는 한 달 장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제일 싸구려 쌀 오케이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계란 한 판, 김치 한 통, 라면 한 박스. 7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 3만 원. 한 달을 이걸로 버텨야 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루에 2끼를 먹었습니다. 아침은 밥에 계란 프라이 하나, 저녁은 라면 반 개.
다른 음식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은 생각조차 못했죠. 몸무게가 점차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이 쭉 들어갔고 눈이 움푹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느덧 2달이 지나 경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인 정지혜 씨가 출석했습니다. 조사가 끝났으니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도와주신 거라고 주장합니다. 자발적이라니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강요했다는 물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찰로 송치는 하겠지만 기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혜가 혐의를 부인한다니, 내가 자발적으로 도와줬다니. 며칠 후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로운 번호였습니다. 엄마, 왜 저를 고소하셨어요? 내가 엄마 딸인데 어떻게 그래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똑똑히 알죠. 어떻게 나를 고소할 생각을 해? 나 경찰서까지 갔다 왔다고. 당연하지. 넌 내 명의로 3억을 빌려가고 그 후로 잠적했잖아. 잠적이라니. 나도 사정이 있었다고. 사정? 연락도 안 받고 연락 한 통 없었으면서 무슨 사정? 말해봐. 남편 사업이 망했어. 투자한 돈 다 날렸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도망친 거라고. 그게 내 잘못이야? 그런 일에 왜 내 집을 담보로 잡았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했잖아. 엄마 집밖에 없었다고. 그럼 나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3개월 안에 갚는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 아니야. 진짜 갚으려고 했어. 근데 사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었다니까. 너 지금 엄마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장난이 아니라 사실이야. 지혜야, 너 때문에 엄마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 하루에 2끼도 겨우 먹고 매일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어. 대답 좀 해. 엄마, 나도 힘들어. 지우 유치원도 못 보내고 전세 보증금도 다 날렸다고. 그래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엄마는 내 엄마잖아.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가족이잖아. 가족? 가족이 이래? 엄마 명의로 대출받고 잠적하는 게 가족이야?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도움 안 줬잖아. 결혼할 때도 집 살 때도. 뭐, 내가 도움을 안 줘? 네 결혼식 비용 누가 댔는데? 지우 태어나고 병원비며 누가 100일 잔치 비용 냈는데? 그거랑 이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 너 지금 내가 해준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나한테 3억이라는 빚을 떠안겨준 거잖아. 엄마, 엄마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는 못하지.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넌 이제 내 딸 아니야. 저는 소리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지더군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도움 안 줬잖아. 도움을 안 줬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얼마나 제 인생을 지혜를 위해 살았는데.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이번 달 상환금 입금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18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돈이 아예 없었습니다. 연금은 다음 주에나 나오고 월세는 이미 미리 받았기 때문이죠. 지금 돈이 정말 없는데요. 그럼 연체됩니다.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집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정말 돈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규정이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연체 통지서, 그리고 담보권 실행 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순희 씨 댁 맞으십니까? 그런데요.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금융감독원이라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무슨 일이시죠? 고객님 대출건에 문제가 있어서요.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2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한 사람은 노트북을 펼치고 한 사람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객님, 혹시 정우진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네, 제 사위인데요. 이 사람이 최근 5년간 10군데 은행에서 총 15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15억이요? 네. 그중 대부분이 사기 대출입니다. 가짜 사업 계획서로 대출받고 갚지 않았어요.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명의로 받은 대출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실 사업 자금이 아니라 빚 갚는 데 쓴 거예요. 뭐라고요? 정우진이 다른 데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고객님 명의로 대출받은 겁니다. 세상에. 지금 정우진은 사기죄로 수배 중입니다. 부산에서도 못 찾았어요. 다시 도망친 것 같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제 딸 정지혜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조사해 보니 정지혜 씨도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이 계획한 것 같아요. 공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힘들지만 고객님은 피해자이신 것 같습니다. 딸분과 사위가 고객님을 이용한 거예요. 2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이용했다니, 그리고 그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됐지만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오늘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걱정됐어. 영숙아. 왜? 무슨 일 있어? 지혜가 나를 속인 거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온 사람들이 한 말을 다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딸이 어딨어? 순이야, 너 지금 혼자 있어? 응, 내가 갈게. 거기서 기다려. 1시간 후 영숙이 왔습니다. 문을 열자 영숙이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울어도 돼.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숙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영수가. 일단 변호사 다시 만나봐. 이제 증거가 생긴 거잖아.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거 있으면 고소할 수 있어. 고소해서 뭐가 달라져? 지혜는 이미 도망갔는데. 그래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네 집까지 날아가. 싸워야 돼. 영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금융감독원 조사 자료를 들고 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증거가 확실하네요. 조직적인 대출 사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정우진 씨와 정지혜 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사기로 받은 대출이니까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안 갚아도 돼요? 바로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소송을 해서 이겨야 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갚아야 하나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은행에 사정을 설명하고 상환 유예를 요청해 보세요. 소송 중이라고 하면 몇 달 정도는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로 은행에 갔습니다. 지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대출권 때문인데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자료도 보여줬습니다. 지점장이 심각한 얼굴로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일단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상환을 좀 미뤄주실 수 있나요? 소송 중이라서 일단 3개월 정도는 유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괜찮아요. 3개월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 다음은 지혜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지혜와 정우진을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곧 잡힐 겁니다. 정말요? 네. 이 정도 사기 규모면 오래 못 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진 씨를 잡았습니다. 대구에서 숨어 있었어요. 지혜는요? 정지혜 씨도 같이 있었습니다. 둘 다 구속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구속? 제 딸이 구속됐다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받게 됩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딸이 감옥에 간다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하러 오라고요. 검찰청에 갔습니다. 검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출금이 3억이고 이미 갚은 게 36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배상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배상 명령이요? 네.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피해 금액을 돌려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건 피고인들이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조사해 보니 둘 다 빚만 있고 재산은 없네요. 그럼 소용없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출 무효 소송은
따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무효 소송.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으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2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지혜가 수감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순희의 명의를 도용해 3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를 다른 빚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변호인이 항변했습니다. 피고인 정지혜는 어머니를 속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판사가 지혜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3번 더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정우진은 징역 3년, 피고인 정지혜는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영숙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응, 끝났어. 이제 대출 무효 소송만 남았네. 그래. 영숙이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힘내. 거의 다 왔어. 대출 무효 소송은 3달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소했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출은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로 한다. 은행은 담보권 실행을 중지하고 대출금은 실제 수령인인 정우진에게 청구하라. 제 집이 지켜진 겁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숙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순이야, 해냈어. 정말 잘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1달이 지났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이 정리됐습니다. 담보해지 서류 가지러 오세요. 은행에 가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담보 설정 해지 증명서. 이제 제 집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눈으로 살폈습니다. 이제 돈 걱정 없이 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월세도 정상적으로 받고 연금도 나왔으니까요. 마트에 가 오랜만에 고기를 샀고 과일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자 결제가 됐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왠지 감개무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고기를 굽고 김치찌개도 끓였습니다. 밥 한 공기에 반찬을 가득 차렸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도소였습니다. 김순희 님이십니까? 수용자 정지혜가 접견 신청을 했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접견 오시겠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를 만나야 할까요?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영숙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숙아,
나 지혜 만나러 가야 할까? 그건 네 마음이야. 만나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말고. 난 잘 모르겠어. 순이야,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지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관복을 입고 우는 모습,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교도소에 갔습니다. 접견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수관복을 입은 지혜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쭉 들어갔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혜가 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지혜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거 아니야. 알아요. 내가 큰 잘못을 했어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너한테 뭐가 부족했니? 너가 흔히 말하는 결혼식 비용도 내주고 지우 100일 비용도 내줬잖아. 엄마,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남편 사업이 잘 되면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엄마 집을 담보로 잡고 엄마를 속인 거야? 남편이 3개월 안에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했고, 나도 그렇게 믿었지. 거짓말 하지 마.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봤어. 처음부터 사기였잖아. 그 말을 듣자 지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야,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루에 2끼 겨우 먹고 매일 라면으로 버텼어. 친구들한테 손 벌리고 월세 미리 받고.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넌 엄마를 배신한 거야.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용서해 줄 수는 없을까? 용서는 무슨 용서를 해? 그리고 너 징역 2년 살고 나오면 지우는 9살이야. 지우는 지금 어디에 있어? 지우는 시부모님이 봐주고 있어. 그래. 네가 감옥에 있는 동안 지우를 봐주시니 얼마나 다행이니. 지우가 무사하다니 그걸로 됐다. 엄마, 제발. 지혜야, 엄마는 이제 너를 딸로 볼 수가 없어. 너는 엄마를 이용한 사기꾼이야.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면 사실이잖아. 넌 엄마한테 사기를 친 거야. 엄마, 나 할 말 다 했어. 이제 가볼게. 나 여기도 지우 소식 듣고 싶어서 나온 거야. 일어서려는데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나가면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제발.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혜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우 사진을 봤습니다. 작년 생일 때 찍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지우 사진이었습니다. 지우는 엄마가 감옥에 있다는 걸 알까요? 알면 얼마나 슬플까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니 해가 지며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딸도 없고 손녀도 못 보고 혼자 이 넓은 집에서. 하지만 제 집은 지켰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서 산 이 집을요.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뒷산을 걸었고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영숙이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며 시간을 함께 보냈죠. 순이야,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 그래. 이제 밥도 제대로 먹고 잠도 잘 자니까. 다행이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해. 나도 그래.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 근데 네 딸 지혜는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 이제 연락 안 해. 그래도 네 딸인데. 딸이라고 다 용서할 순 없지.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나쁜데.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야. 지우 때문에라도. 지우.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는 보고 싶어. 근데 어떻게 만나? 나중에 생각해봐. 지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거야. 며칠 후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편지를 뜯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뜯었습니다. 엄마, 나 지혜예요. 엄마 잘 지내시죠? 나는 여기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요. 매일 엄마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반성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우는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대요. 한 달에 한 번 접견오는데 많이 컸어요. 엄마, 내가 나가면 꼭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슬펐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교회에 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다녔던 교회였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놓아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독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지혜가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평안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편지 잘 받았어.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거기서 건강하게 지내렴. 엄마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 네가 한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너는 엄마 딸이야. 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지우도 보고 싶구나. 나중에 한번 데리고 와라.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가서 교도소 주소를 쓰고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1년이 지났고 지혜한테서 가끔 편지가 왔습니다. 저도 답장을 했습니다. 짧게요. 어느 날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출소해. 그래. 엄마, 나 나가면 찾아가도 될까? 그래. 고마워요, 엄마. 이제 진짜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생각에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후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지혜 옆에는 지우가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와. 지혜와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9살이 된 지우는 못 본 사이 많이 커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 지우야.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지우 보고 싶었어. 지혜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지우 보는데 그러지 마.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아직도 화가 나. 네가 한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어. 네, 엄마. 하지만 그래도 너는 엄마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러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지우 잘 키워. 이 아이가 제일 불쌍하다. 그럴게요.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부엌에 가서 밥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지우가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얘기, 친구 얘기. 지혜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지우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지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지우와 거실에서 놀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또 올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 와, 좋아요. 지우가 뛰어서 기뻐했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지혜와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가볼게. 그래. 조심해서 가고. 엄마,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그래.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니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딸 지혜도 돌아왔으니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제 인생입니다. 창밖을 보니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제 집을 지켰고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이웃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